인생이 정말 힘들면은 어느 도시든 네가 한 번도 안 살아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든 하면서 먹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삶이 바뀐다. 공간만 바꾸면 시간, 인간이 바뀌어요. 30은 망하기에 참 좋은 나이야. 근데 제가 요즘 하는 생각 뭔지 알아요? 제가 50 넘어 보니까요, 망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50이에요.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읽고 싶은 책만 읽어도, 걷고 싶은 길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60 이후의 삶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혜승의 브릿지 김민식 작가님 모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치 시트콤을 보는 양, 예능 프로를 보는 양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제 소개. 20살부터 부자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월급을 꾸준히 모으고 저축하고 재테크하는 거다라고 해서 52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제는 세계 일주 여행가로 살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52의 나이는 기준점이 뭐예요? 2020년 MBC에서 명퇴했을 때가 제가 52였어요. 경제적 자유가 명퇴를 기점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최근 책으로 제가 읽은 게 월급 월급 절반을 절반을 재테크하라. 이게 남들은 보면 그렇죠. 리장 가야 돼, 국장 가야 돼, 뭐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축을 해라. 저축을 하라.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는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는 87년도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느낀 건 상대적 박탈감이었어요. 저의 고향은 울산이거든요. 울산에는요,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해요. 현대 중공업을 다니거나 자동차를 다니거나 그 정도 차이지, 다 그냥 공장 직원 아니면 회사원들 이런 정도였거든요. 서울에 오니까 이게 엄청난 이 층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결심이, 나는 서울에서 언젠가 부자로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에 절대 원하지 않았던 건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였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보고 있니? 울산 고등학교 동문들아,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학생 친구들에게 왕따와 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절대 나는 낙향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또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울산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꿈이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는데 저는 공대 광산학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시절과 작별을 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한 게 서울 오시면서부터 확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서울에 일단 오니까 너무 좋은 게, 고향에서 나는 찌질이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완전 절연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 정말 힘들면은 딱 20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버텨봐라.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가라. 그리고 어느 도시든 네가 한 번도 안 살아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든 하면서 먹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삶이 바뀐다. 공간만 바꾸면 시간, 인간이 바뀌어요. 따라서 바뀌어요. 과거와 또 완전히 단절이 되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도 다 바뀌죠. 다행히 저는 10대 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소재가 있었는데, 그게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힘들어도 도서관에 가서 소설만 한 권 딱 펼치면 현실을 잊고 그 허구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항상 보면은 민식님은 그 어려운 상황, 그러면 그걸 훨씬 더 즐겁고 신나게 해석을 해서 바꿔버리는 능력이, 그 능력이 아마 가장 탁월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길러진 거예요?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책을 읽고 많은 정보,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비관적이 되기 쉬워요. 그럴 때마다 의지로 낙관하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믿어야 하고요. 저 같은 60년대생들은요, 생각해봐요. 우리 태어났을 때 한국의 GDP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00불, 300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 60이 다 되어 퇴직할 때가 되니까 세계 10대, 7대 수출대국, 경제대국이잖아요. 나 같은 60년대생들이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나라가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는 걸 봐왔는데,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굳건히 믿어요. 저도 그 비슷한 거 하나 품고 살거든요. 어떤? 나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다. 하워드 진.
절망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기 음.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겨내거나 버텨내거나 뭐든 아무튼 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그 북극성처럼 작용을 했는데 의지로 낙관하라도 만만치 않네요.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사지 말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네. 라는 명언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안 사면 돈이 굳어요. 근데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잖아요. 시간만 날아가요. 시간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뭐든지 일단 한번 하고 나면은 안 되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오히려 남는 게 있어요. 잘 되면 효능감을 얻겠죠. 안 되면 경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은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는 깨달음이 훨씬 더 커요. 제가 강연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안 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더 즐거워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나름 이렇게 히트작들이 좀 있어요. 막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저에게 안겨준 뉴논스톱 이야기할 때는 다들 그냥 아 그렇구나 해요. 근데 제가 조선에서 왔소이다라는 시트콤을 연출하고 12부작인데 4회 만에 조기전 결정 내려지고요. PD로서 절대 저질러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시청률 저조, 제작비 초과, 광고 판매 부진, PD의 3거지약을 저지르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막 하지 않거나 망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잘 됐을 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굉장히 인복도 많으신 게 바로 그 말아먹은 작품이라고 네. 얘기하실 때 너 지금 몇 살이니? 35? 그렇죠. 맞아요. 한번 말아먹기 참 맞아요. 좋은 나이지? 맞아요. 라고 격려해준 선배님이 송창희 선배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술 먹자고 부르셔서는 너 이번에 조기종영 당해서 쪽팔려 죽겠지? 내가 예. 내 말이야. 난 네가 이번에 망한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다. 해맑은 표정으로 내가 예? 그랬더니 오우 너 말이야. 지난번에 논스톱 뉴논스톱 논스톱이 막 잘 나가고 좋았지. 근데 너 계속 그렇게 잘 나가잖아. 그러면 네가 나이 한 40, 50에 어떻게 되냐면 너는 자만하는 PD가 돼 있을 거야. 대중은 알아본단다. PD가 자만하는 순간 대중은 그 사람에게 동을 돌려. 너는 나중에 50대 넘어서 망하잖아. 회생이 힘들어. 근데 30은 망하기에 참 좋은 나이야. 넌 앞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음 작품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니까 망하려면은 30대에는 망해야 돼. 근데 제가 요즘 하는 생각 뭔지 알아요? 그 선배님도 그때는 30, 40까지밖에 그분이 안 지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50 넘어 보니까요. 망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50이에요. 아 그래요? 예.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52에 인생을 빡세게 망했거든요. 아 네. 바로 이렇게 웃음이 빵 터지십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제가 2020년에 모 신문에 이제 칼럼 한 편을 썼다가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어봤거든요. 저는 욕하진 않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예.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순간이고 배움의 순간이었더라고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이 놓치는 어떤 그게 있어요. 내가 쓴 글이고 내가 한 말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손을 벗어나고 내 입을 벗어나는 순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읽은 사람이 나 이 글 읽고 엄청 괴로웠어요. 불쾌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군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52에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시간을 잘 지내고 나서 근데 정말 제가 그때 너무너무 철이 없었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다음에 나는 인생에서 겁나는 게 없겠다. 이렇게 힘든 것까지 내가 겪어봤으니까. 부모 양육 얘기로 한번 훅 가볼게요. 부모들이 하는 제일 잘못된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 뭐가 이렇게 문턱이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문턱을 치우죠. 이렇게 해서 애가 드디어 20살이 됐어. 20살에서 어린 데서 나가보니까 계단도 있고 턱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살면서 되게 좋은 거는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 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는 기대가 돼요. 전 항상 30에 나도 즐거웠고 40에 나도 즐거웠고 심지어 50에 지금 제 삶은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1년에 한 권씩 새 책 쓰고 그리고 유튜브 나가면 내가 이렇게 평소에 흠모하고
추앙하던 이런 그 네. 대작가님을 모시고 내 책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50에 나도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60에 나는 얼마나 더 좋을까? 와, 정말 긍정의 화신입니다. 의지로 낙관하라라고 했지만 60의 나는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50의 나는 어떤가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대차게 망하기 되게 좋은 나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한 소식을 못 듣다가 네. 2년 정도 지나서 네.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맞아요. 외로움 수업이라고 네.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길어 올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나이 52에 MBC 명퇴하고 나오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 만날 사람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52에 벌써 외로우면 나이 70, 80에는 얼마나 외로울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서관에 갔죠. 가서 고독의 위로, 외로움의 발견, 인간은 왜 외로운가, 사회적 관계 그 많은 책들을 읽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낸 게 외로움 수업이죠. 작가님의 책을 또 여러 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블로그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분의 책이 제가 지향하는 글쓰기예요. 뭐냐? 뭐예요? 모든 챕터에 다 책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그리고 외로움 수업은 작심하고 맞아요. 책을 책 속의 가지고 책 책이에요. 속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때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게 나를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살렸는지 뭐 이런 얘기부터 맞아요. 그때 얘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 얘 때문에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항상 책을 내면 제 책을 다 필사를 하세요. 어마이갓. 전문을 제 책을 필사한 노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감동이거든요.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완아, 저희 아명이 도안이어서 어머니는 저를 완이라고 부르시는데 완아, 난 네가 그전에 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이런 책보다 외로운 수업이 더 좋다. 왜 그런 줄 아니? 그전 책들은 다 네가 잘난 척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근데 외로움 수업은 네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너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 나는 이 책이 제일 와닿아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머님한테 받으신 게 많구만요. 많아요. 예. 제가 책 읽는 습관을 기른 게 저희 어머니 덕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1970년대에는 학교에 사서 교사라는 직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셨군요. 시골 학교에서는 도서실 관리를 학교 국어 교사가 하셨고 방학 때 데리고 가셨구나. 일찍 때 저를 데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를 학교에 맹모 데려가서 삼천지교도 아니고 이것은 도서실에서 그렇죠. 키우는 아이. 뭐 이런- 그리고 학교 그 도서실을 열쇠를 열어서 그 안에 저를 넣어놓고 당신은 교무실에서 하루 종일. 자 여러분, 그 아이를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은 도서 뭐냐면요. 안에 던져놔요. 던져놓고 옆에서 얘가 무슨 책 읽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방치하면 되는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가 읽고 싶은 책 대신에 엄마가 좋아할 만한 책 아니면 엄마가 권해준 책만 읽고 아이는 이를테면 마법천자문 읽고 싶어. 근데 엄마는 딱 와서 보고 뭐야 또 만화책 읽고 있어. 야야야 그러지 말고 수학 천재가 된 아인슈타인 이런 책 어때? 애들은 이런 책 읽다가 아 역시 책은 재미없어를 깨닫는 게 엄마와의 도서관 아들인데 어머니는 바빴어요. 나는 찾아보니까 도서실 안에 재밌는 책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 그냥 도서실로 도망가면 되는구나. 도서실에 가면 언제든지 나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저자들이 있구나. 그게 제 어렸을 때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살아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00권을 읽다 보면은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약간 엉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독가일수록 책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유시민 작가님도 있고 한강 작가님도 있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나 따위가 뭐라고 감히 책을 쓸까라고 싶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내 얘기는 내가 아니면 누가 써주지? 아니 차라리 유명하신 분들은요 이분의 경영 철학은요 아 이분이 정치가로서 살아오는 남들이 유명한 사람은 남들 써주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얘기를 써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 내가 여행 다니면서 깨달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글로 남겨서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월천을 찍기 전에도 옛날에도 사실은 여행을 열심히 다니셨고 그렇죠.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약간 일을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선순환 관계죠. 저는 여행 다니면서 책 읽기 제일 좋은 때가 여행할 때거든요. 책 쓰기에도 좋. 책 쓰기에도 좋고. 좋고. 근데 저는 쓰는 건 여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일은 하지 않. 일은 하지 않고 입력에 집중합니다. 간접 경험은 독서고 직접 경험의 최고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할 때 책 읽기 너무 좋은 게 사람 만나는 약속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가야 되거나 뭔가 이런 이동 시간에는 항상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이 저에게는 일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는 놀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여행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평생 진짜 온갖 곳을 다녀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냐? 서울이에요. 서울이 최고예요. 근데 제가 11월 달에 서울에서 한 달간 있으면서 한양도성 순선길을 제가 쫙 걸었거든요. 그게 저도 얼마 전에 요만큼 맛을 봤는데 제가 오늘 세 코스 알려드릴게요. 한양도성 순선길에 남산 코스를 걸어가시잖아요. 일단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그 뒷 이 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다산 성곽 도서관이 있어요. 죽이는 곳이에요. 도서관 너무 잘 지었고요. 바로 옆에 남산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약간 나와서 이렇게 다리 그냥 산책하기에도 남산 산책하기도 좋고. 자, 1번은 남산길과 다산성곽도서관. 자, 2번은 어디냐면요. 한양도성 순선길에 그 다음 코스가 인왕산이거든요. 인왕산에 가면 청운문학도서관이 있어요. 왜 마치 그 한옥마을처럼 너무 멋있는 한옥, 거기 또 옆에 심지어 윤동주 문학관이 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인왕산과 청문학도서관 걷는 거 좋고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서울 둘레길이에요. 서울 둘레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는 아차산이에요. 아차산을 걸으면 그 능선을 걸으면서 저 멀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내려오다 보면은 광나루역 가는 못 미쳐서 아차산 숲속 도서관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MBC에서 정말 핍박받던 시절에 2015년에 제가 서울 둘레길 완주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저는 그때 회사에서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때려치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서 산티아고를 걷는 게 저의 목표였죠. 근데 마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감히 회사를 때려치고 산티아고 그냥 회사 다녀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회사 사장님이 너무 밉다가 이제는 산티아고를 못 가게 막는 마님이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진행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산티아고를 우리가 왜 가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걸으면서 뭔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 꼭 산티아고만 그런 걸을 수 있는 코스인가? 서울 둘레길도 있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 둘레길을 걸었는데 2025년에 제가 10년 만에 서울 둘레길 두 번째 완주에 나서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서울 둘레길이 너무 좋아졌어요. 심지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를테면 우면산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사이에 데크길들이 막 깔려 있고 훨씬 접근성도 뛰어나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얘기를 하면 뉴욕을 가야 돼. 아니야, 유럽이 최고지. 유럽일 줄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많은 외국인들이 캐대헌 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양도성 그 낙산 코스 거기를 가고 남산을 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는 이곳을 내가 여행자의 시선으로 서울살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여행을 즐기는 눈이 깊어지고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하는 여행도 조금 더 저는 즐겁고 재미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세 곳의 도서관을 다 가보지 못하고 소문만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한 달 살기를 하시면 네. 일반인들에게 혼자 가서 한 달 살기 할 엄두가 안 나거든.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 달 살이 해보고 그동안 가장 좋아서 나는 여기는 이제 매년 겨울이면은 이 나라에 가서 한 달 살이 할 거야라고 결심한 곳이 있어요. 그게 대만이에요. 지난 2월에 갔다 왔고 2월에도 지금 대만 한 달 살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만은 세 가지 면에서 좋아요. 첫 번째, 가성비가 좋아요. 항공권 싸고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이 맛있어요. 대만 음식 너무 맛있고요. 세 번째 뭔지 알아요? 겨울에 가기에 좋은 정말 좋은 여행지예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평일 낮에 이 평년 기온이 2월에도 20도에서 25도 사이예요.
딱 우리나라 봄 가을 같은 날씨가 우리 한참 추울 때 겨울에 대만 날씨거든요. 여름에는 좀 여름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대만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저보고 딱 제일 좋을 때 대만을 즐기고 마치 이게 대만의 매력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난 제발 네가 7월에 대만에서 한 달 살이를 해봤으면 좋겠어라고 대만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2월에 한 달 동안 대만 살이 하고 가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칙이야. 대만은 엄청 더운 나라라고. 그럼 한 달을 가시면 대만의 그 도시 하나를 찍어서 거기서 그냥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살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도시에서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나라에서 일주일 4개 도시 정도를 말하자면 한국 갈 때는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그렇죠, 찍듯이, 그렇죠, 예. 그렇죠. 대만은요 길쭉한 섬이거든요. 처음에 도착은 타이베이에서 해요. 타이베이가 북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타이중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타이난이 있어요. 또 그 아래에는 까오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 고속철도로 다 연결이 돼 있고 혼자 다니는 여행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55세 이후에는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이 우리가 100세 시대에 나이 60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도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70 한 중반일 때 뉴욕 한 달 살이도 해보고 막 사이판 보라카이 막 모시고 다녀봤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70 이후에 가는 여행보다는 젊어서 나이 50에 가야 되고 여행책이 아직 안 나온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실은 여행책도 있어요. 아, 네.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여행책도 이미 나왔고 몇 년 후에 이제 나이 60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대작 하나 쓸 겁니다. 제목만 이미 나와 있어요. 제목만. 나이 60 뭐 하기 좋은 나이다? 아니죠. 환갑이라니 환장하겠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내가 57이라는 게 나는 안 믿겨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벌써 57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나는 어느 순간 곧 환갑이 될 것 같은데 환갑이라니 환장하겠네. 그 책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80에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환갑이라니 환장하겠네라는 책을 내가 썼었구나. 그렇지. 환갑에. 겨우 고작 환갑에. 고작 환갑에. 제가 근데 그 책을 쓰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노후의 삶을 너무 비참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일은 저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계속 노후 파산 얘기 나오고 나이 60 이후에 한국의 노인들의 어떤지 뭐 막 이런 그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는 노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기만 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가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저러니까 노인들은 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화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곧 그 나이가 되고 그럼 내가 늘 부정하던 그 노인이 내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읽고 싶은 책만 읽어도 걷고 싶은 길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60 이후의 삶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나이 50엔 어떤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죠? 제가 52의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인연금 투자를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30대 초반이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거든요. 이때 은행 이자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7%, 8%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자율을 8%에 설계해 놓은 연금 상품에 제가 다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제가 55세부터 개인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사실 월천거사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연금이 300만 원이에요. 아, 연금 일찍 받으시네요. 이게 중요한 게요. 55세부터 60세까지는 개인연금을 수령하고요. 60세부터 65세까지는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잖아요. 네. 이걸 저는 30대 때 이미 계산을 시작을 했어요. 2000년 즈음에 제가 읽기 시작한 책들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데 2020년서부터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서 80, 90까지 살게 된다. 지금 30대들은 절대 60에 안 죽어. 90까지 살 거야. 그러면 그 30년을 어떻게 살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해. 이거를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읽은 책들마다 이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 책을 안 읽으면 이걸 알 수가 없죠.
제가 트레바리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 첫 번째로 제가 같이 읽은 책이 EBS에서 나온 자본주의라는 책인데 그 책은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중 하나고요. 전 정말 좋은 책이라고 그 생각하는데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는 뒤에 보면 레퍼런스 책이 100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북토크를 하면서 꼭 물어봐야지. 내가 이 100권을 읽을 순 없잖아. 그렇죠. 세 권만 골라주세요라고 했는데 넘버원으로 그 책을 꼽으셨어요. EBS 맞아요. 자본주의. 맞아요. EBS 다큐로 나왔을 때 2014년인가 그런데 그때 그 다큐를 보고 제 트레바리 독서 모임 한 멤버분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그래서 돈의 가치가 갈수록 줄어드네.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어떤 희소한 어떤 자원을 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네 라고 생각해서 2014년에 금을 샀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지어 이분은 혼자만 산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번에 EBS 자본주의 봤어? 자, 그거 보고 나면 앞으로 10년 후에 가장 오를 자산은 나는 금이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언니, 오빠, 부모님 남는 돈 있으면 다 금을 사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샀는데 핵심은 뭔지 알아요? 그 사이에 4배인가 엄청 올랐거든요. 금값이. 안 팔고 있어요. 안 팔게 된 비결이 뭘까요? 이 가족들이 다들 근검절약하면서 늘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재테크에 연금 투자에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돈을 계속 아끼면서 버는 습관을 계속 했기 때문에 2014년에 내가 금을 샀어요. 한 1억어치를 샀어.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2억이 됐어. 우와, 이거 다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서 이 차익을 실현시켜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테크의 핵심은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정말 좋은 자산을 사서 안 팔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가 30살에 회사에 들어가서 50살 즈음에 나와요. MBC라는 그 좋은 회사도 저는 52에 나왔거든요. 결국 우리는 20년을 벌어서 30세부터 90까지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20년 번 돈으로 60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30대, 40대 내가 버는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재테크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떤 투자 상품을 찾느냐, 어떻게 수익률이 높은 뭔가를 하느냐, 코인이 중요하냐, 부동산이냐 이게 아니에요. 나의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재테크의 핵심은 절약이에요. 제가 20, 30대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장 좋아요. 해도 되는데 개별 주식은 하지 마세요. 자, 미장을 내가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장 오픈이 밤 10시 반이에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사요?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추이를 봐야 돼요.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좀 오르고 있네. 자, 그럼 이제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딱 사요. 내가 딱 한 10주를 사고 바로 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보다가 조금 오르는 거 보고 오케이 좋았어. 역시 오르는 상승기였어 하고 자요. 새벽 1~2시쯤 잠깐 깹니다.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 싶어서 딱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훅 떨어져 있잖아요. 잠이 확 달아나죠. 그럼 그 사이에 오르면은 다시 꿀잠을 잘까요? 아니에요. 오르잖아요. 젠장 그냥 10주만 살 게 아니라 레버리지 다 땡겨가지고 한 100주 살 걸 마통까지 써서 한 100주를 샀어야 되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재테크는 좋은 재테크가 아니에요. 재테크의 핵심은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명언이네요. 내가 네. 회사 생활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오래오래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미장을 하시려면 그냥 ETF 하세요. 시장 지수 추종하는 상품 좋은 상품들 많잖아요. 그런 재테크는 하고 사고 싶을 땐 사지 말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죠. 경제적 자유도 얻고 네. 뭐랄까 인생의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싶기도 하고 오늘날 민식님을 만든 거는 책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 좌표를 갖고서 가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혜승의 브릿지 시그니처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달인에게 여쭤보니 더 기대가 되는데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을 때 쓰는 나만의 꿀팁, 비기가 있다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요즘 뭐가 재밌어요? 예요. 이걸 딱 물어보고 제가 요즘 무협지 읽고 있는데요. 절대배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재밌다고 하는 게 내가 역시나 좋아하는 거라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잘 맞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고. 근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절대 회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봐. 진짜 재밌네. 그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밥을 사는 거예요. 와, 지난번에 너무 재밌는 책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요즘 그 책 읽느라고 아주 그냥 저녁마다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밥을 사는 거죠. 자, 저는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것 중 하나 뭐냐면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요즘 뭐가 재밌어요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모임 끝나자마자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 메모를 해둬요. 혜승님이 이번에 만났더니 이런 책을 추천해 주셨어. 메모를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서 그 책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뭐냐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거죠. 공감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 리액션을 더한 공감이네요. 저도 그 질문 자주 하거든요. 네. 당신 요즘 가장 재밌는 무슨 낙으로 사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낙을 컨닝하려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 사람이 재밌는 거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 마음, 똑같은 그 생각이에요. 마음이기도 하고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라는 야, 네, 외우셨구나. 네, 그 한 문장이 되게 남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그 프리타임에 책 읽고 어떻게 즐겁게 하신다는 얘기들을 이제 쭉 듣고 나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동기부여의 천재세요. 소통 얘기하니까 그러면 꿀팁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사실은 요즘 뭐가 재밌어요. 이거는 우리가 늘 좋은 시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소통이 진짜 힘든 시절이 있어요. 뭔가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테면 누군가가 톡을 보내요. 당신이 이번에 이런 걸 했다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실망했어요. 라고 톡이 오잖아요. 제가 아주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고맙습니다로 끝내면 돼요. 긴 이야기에 맨 처음은 죄송합니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모임 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선생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뒷담하려고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잘못을 했고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무척 기분 나쁘셔서 저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마실 수 있는데 너그럽게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에서 시작해서 고맙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로 끝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참해져요. 나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만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끝에 가서 고맙습니다는 뭐냐면 부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으로 나아갔잖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도 좋지만 내 자신이 좋아요. 상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이거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일단 네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 너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 오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도 촬영을 했으니 어쨌든 어떠셨는지 소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덕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건 이 길을 항상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발자국만 쫓아가도 되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책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할 때 마냐의 브런치라든지 이전에 이제 온라인 서점에 올리신 리뷰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분 하시는 것처럼만 하면 나는 근데 자, 중요한 건 이분은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난 너무너무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분이 가지 않은 길은 뭘까? 이분은 평생 기자로 살았지만 나는 코미디 PD로 살았어. 그럼 나는 그러면 그래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게 내가 이분을 추앙하면서도 이분과 다른 길로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만나면서도 제 이 어줍지 않은 이야기에 계속 즐거워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여러분 정혜승의 브릿지 구독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의 발자국만 쫓아가도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풍성해질 겁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했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정혜승의 브릿지 오늘은 정말 최고의 김민식 선생님 만나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내적 고향감이 막 올라가고 뿜뿜하고 영어책 한번 외워볼까? 재테크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기 되게 좋은 나이다 지금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조댓 구알 네 구독과 알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